예술 속 사람과 돈 얘기 문화연구소 빛피의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사진 하나 봤어요. 네. 최근에 킴 카다시안이 어떤 행사에 참석했는데 이야 숨 쉬어짐 할 정도로 코르셋으로 꽉 눌러놓은 사진 봤는데 네. 이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유명하다는 맷갈라 그 맞습니다. 현장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지난 5월 6일에 이 맷갈라 현장 사진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거 바로 목돈연구소에서 다뤄야겠다. 이거 나 아이템 찾았다 하고서 네. 준비를 해봤는데 이 맷갈라라고 하는 행사는 패션계 오스카라고 불리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가수부터 배우 그리고 다양한 셀럽들이 화려한 옷 때로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과감한 옷을 입고 다양한 패션을 선보이는 행사인데요. 이 행사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킴 카다시안을 비롯해서 뭐 레이디 가가라든지 리안나, 젠데이아, 켄덜 제너 같은 굉장한 스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정호연 그리고 제니 등 셀럽들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매우 화려하고 좀 파격적인 의상들을 보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팬층도 탄탄한 행사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 다시 봐도 정말 놀라운데 킴 네. 카다시안의 한 줌짜리 허리. 네. 근데 올해 아주 맷갈라에서 서 있던 수많은 스타들 중에 뭐 젠데이아도 지금 너무나 핫한 할리우드 네. 배우기도 하지만 이정우 에디터의 눈을 사로잡은 분은 누군가요? 저는 그 가수이면서 싱어송라이터인 타일러라는 분의 의상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사실 국내에는 많이 유명하진 않은 것 같으나 전 이번 맷갈라에 참석한 분들 의상을 쭉 보다가 타일러의 의상을 보고 순간 탁 멈칫했는데 화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의상이 모래로 만들어졌습니다. 뭐래요? 네, 모래로 만들어져서 네. 매우 딱딱하고 딱 가까이에서 보면 그 모래 질감이 두드러진 게 오. 엿보이더라고요. 근데 화려하진 않은데 너무 독특하고 매력적이었고 핸드백이 모래시계였어요. 이야. 그래서 이거 되게 컨셉추얼하고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올해 맷갈라의 주제에 아주 네. 적확하게 나는 이 옷을 통해서 시간의 정환이 뭔지 보여줄 거야 네. 이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맷갈라라는 단어가 아주 좀 어색하거든요. 이게 무슨 그쵸. 뜻입니까? 이 맷갈라 같은 경우에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줄임말인 맷에 붙인 단어인데요. 이 맷갈라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단순히 이렇게 유명한 셀럽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와서 선보이는 옷잔치가 아니라 미술관이 배후에 있는 상당히 인사이트가 넘치는 문화 콘텐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셀럽들이 입고 나오는 옷이 전혀 일상적이지가 않아요. 패션쇼에서나 볼 법한 굉장히 예술적이고 아방가르드한 오뚜쿠티르 의상들을 선보이고요. 이것들이 화려한 볼거리가 되니까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대중들이 볼 수 있는 이 의상들의 향연은 레드카펫 현장뿐입니다. 그리고 이 레드카펫 현장이 몇 시간 안 돼요. 이 레드카펫이 진행되고 나서 셀럽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전시장 내부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방송되지도 않아요. 초대된 셀럽들만 행사에 참석이 가능하고 안에서 휴대폰도 못 쓰게 해서 어떤 모습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밀스러운 행사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몇몇 요소들 때문에 이 맷갈라가 패션계 가장 강력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됐고 맷갈라가 진행되는 몇 시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평균적으로 150억 원이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1948년에 시작돼서 그것의 평균이 150억 원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훨씬 더 큰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는 행사고 그 뒤에 미술관이 존재합니다. 근데 미술관이 이렇게나 큰 돈을 벌어들이는 행사는 사실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궁금하기도 하네요. 150억 원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 건가? 그것도 흥미진진한데 네. 몇 시간 동안 굉장히 높은 매출을 올린다는 것도 재미있지만 미술관이 같이 하는 행사다? 근데 세계적인 패션 잡지 보그도 여기에서 네. 주최자로서 기능을 하잖아요. 맷갈라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좀 궁금한데요. 맷갈라는 1948년에 처음 시작된 행사고요. 당시에는 뉴욕 내에 있는 상류사회 여성을 위해서 트렌디한 의상을 선보이는 지역 단위의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전략을 바꾸고 또 할리우드
할리우드랑 제육을 구축하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됐고요. 이 맨 뮤지엄,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1946년에 의상예술 박물관과 합병하게 된 것이 시작입니다. 당시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산하에 의상연구소를 두게 됐는데요. 이때 합병을 하게 된 조건이 좀 흥미롭습니다. 이 의상연구소의 전체 운영 예산을 미국의 패션 산업이 책임진다는 조건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의상연구소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산하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예산을 모으기 위해서 1948년부터 맷갈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 상당히 호화롭고 또 낭만적인 파티를 열었었다라고 하고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 예술계 유명 인사들이 맷갈라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앤디 워홀도 있고요. 셰어라는 가수라든지 혹은 다이애나 왕세자비 등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매년 파티의 테마, 주제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었지만 단일 명품 브랜드로만 테마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뭐 발렌시아가로 처음 시작을 했었고 이후에는 입생로랑 크리스찬 디올, 지아니 베르사체, 알렉산더 맥퀸 등이 이 맷갈라의 테마로 선정이 됐었어요. 이 브랜드별로 굉장히 아이덴티티가 드러나는 그런 곳들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맷갈라라는 행사가 셀럽과 명품이 함께했던 첫 번째 행사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기발하고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이 이 명품 브랜드랑 셀럽은 항상 가까운 존재였잖아요. 이 둘이 더해지는 순간 파급력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된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예술까지 더하면서 그 파급력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일찍이 잘 알고 활용했었던 행사다라고 볼 수 있고 그 파급력을 이용해서 엄청난 자금을 끌어모으는 데도 성공을 해서 미술관의 운영이라든지 패션 이벤트에 있어서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행사다라고 불리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고가의 패션하우스하고 셀럽이 만나는 건 뭐 흔한 일이었는데 네. 여기에 예술을 더하면서 고급짐을 좀 토핑했다. 요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루 동안 불과 몇 시간 동안 진행되는 행사인데 어떻게 매출이 이렇게 크죠? 이 맷갈라의 매출 대부분은 티켓 매출인데요. 사실 이 맷갈라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은 초대장을 받아서 오기는 합니다만은 초대를 받아도 티켓을 구매해야 됩니다. 여기 일반인은 못 간다면서요, 네, 대중들은. 못 가고 초대를 받은 셀럽만 가는데 초대를 받아서 가더라도 티켓을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킴 카다시안, 뭐 네. 앞서서 또 그 전 행사에서는 뭐 셰어, 다이애나 왕세자비 이런 분들이 다 돈 내고 초대장 값을 치르고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맞습니다. 뭐 약간씩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티켓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올해 맷갈라 2024년도 티켓 가격이 75,000달러입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1억 200만 원 정도 돼요. 우와. 작년까지는 7천만 원이었는데 50% 인상했다라고 하고요. 이 맷갈라에서 중요한 것이 단일 티켓뿐만이 아니라 파티 테이블도 판매를 합니다. 이 테이블은 대부분이 명품 브랜드나 스폰서 기업이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테이블 가격도 마찬가지로 이따금씩 올리고요. 올해는 35만 달러, 하나 약 4억 7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굉장하네요. 네, 그래서 모든 셀럽들이 티켓을 구매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브랜드에서 구매한 테이블에 자리를 배정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들어오려면 이 정도의 돈을 내야 된다라는 것은 정해져 있고요. 이것 덕분에 티켓 매출로만 매년 평균 150억 원이 넘는 기금이 모인다고 하고 올해는 티켓 가격이 테이블과 개인 티켓 다 50%씩 올라서서 아마 더 모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기금은 모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메트로폴리탄 산하의 의상연구소의 기금으로 쓰이게 돼요. 근데 참 신기한 행사네요. 우리가 그 셀럽들은 야, 자기 인스타에 사진 몇 장 올리고 저렇게 큰 돈을 번단 말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초대장을 받고 내가 1억 원씩 내고도 입장을 한다. 킴 카다시안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그 집안이 작년에 더 이상 맷갈라가 우리를 안 부를지도 몰라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티켓 값이 이렇게 비싼데도 안 불러줄까 봐 걱정을 한다. 근데 일단 미술관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큰 행사를 여는 게 흔한 일은 아니죠. 네, 전혀 흔한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행사를 열더라도 이 정도의 대규모 자금을 하루 만에 버는 행사는 전례가 없습니다. 미술관의 운영 시스템을 보면 대부분은 적자를 내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전시를 하나 열 때마다 적게는 1억에서 10억 정도의 비용이 들고
블록버스터급 전시라고 불리는 대규모 전시는 100억 단위의 금액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티켓 판매 비용만으로는 당연히 미술관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이고요. 그래서 뭐 굿즈샵을 만든다든지 혹은 멤버십을 기획한다든지 하면서 부수적인 수익을 얻기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시를 뭐 1년에 3-4개씩 연다고 생각을 그렇죠. 했을 때는 당연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재단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곤 하는데요. 이 맷갈라에서 자선 행사를 1948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다른 미술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행사를 열면 우리의 재단 의존도가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보고 비슷한 행사들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휘트니 미술관에서는 1990년부터 애뉴얼 갈라를 열면서 자선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2000년대부터는 구겐하임 미술관에서도 구겐하임 인터내셔널 갈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들도 많은 자금을 모으고 있기는 한데 맷갈라만큼의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사실 맷갈라도 과거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정도로 큰 규모를 유치하는 행사는 네. 아니었어요. 티켓 가격도 그렇고 좀 행사가 시작됐던 1973년도 완전 극초기에는 $85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를 고려하더라도 지금만큼은 비싼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에 그냥은 없잖아요. 네. 뭔가 퀀텀 점프의 순간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지금처럼 엄청난 파급력에다가 엄청난 매출을 낼 수 있게 된 건가요? 맷갈라 같은 경우에는 매우 다양한 전략과 시도들을 선보였었는데 가장 크게 공을 세웠다라고 평가를 받는 건 이 맷갈라의 호스트인 안나 윈투어 덕분이다. 똑단발 그분. 네, 네. 맞습니다. 그런 평가가 많은데요. 이 안나 윈투어는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메릴 스트립이 맡았었던 미란다 프리슬리 역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인물입니다. 미국 보그의 편집장이고요. 패션계의 안나 윈투어 전후로 바뀐 것이 매우 많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일례로 이 보그지의 표지 모델은 항상 모델이 해왔었는데요. 안나 윈투어 이후로는 여배우들이 좀 맡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서 보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매거진에서도 배우를 커버 모델로 본격적으로 기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시도를 맨 처음에 했었던 인물이니만큼 이 패션과 셀럽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그 부분 덕분에 1995년부터 30년째 맷갈라의 호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 윈투어가 호스트로 있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려 3천억 원이 넘는 기금이 유치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윈투어가 호스트를 맡고서 6년째 되던 해에 이 맷갈라라는 행사가 패션계 오스카상이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윈투어가 타이밍을 잘 잡았던 것만은 아니고요. 윈투어 개인의 애정과 노력이 많이 포함이 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실제로 안나 윈투어가 이 맷갈라의 모든 것을 통제한다라고 합니다. 행사장에 놓일 냅킨의 이 색깔과 재질부터 그리고 포크의 디자인, 조명의 조도, 조경의 디자인 같은 것들 모든 걸 확인하고 컨펌한다라고 하고요. 행사 자체도 초대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초대장을 발행하는 주체가 안나 윈투어입니다. 음. 매년 약 450명한테 초대장을 보낸다라고 하고요. 한정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참석자의 의상까지도 안나 윈투어가 직접 컨펌을 합니다. 이렇게 기획이 매우 철저하고 디테일까지도 놓치지 않으면서 진행을 해온 덕분에 오늘날까지 맷갈라가 가장 막대한 예산을 모금하는 강력한 파급력이 있는 행사가 되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굉장하네요. 여기에 초대받는 사람들도 그들 자체가 중소기업 그 이상 네. 대기업에 매출을 내는 그런 사람들인데 음, 내가 요거 입고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를 허락해 준다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모래시계 들고 간 그분, 네. 모래드레스 입은 그분도 오케이 했으니까 입고 갔을 거예요. 네. 맷갈라의 규칙이 굉장히 엄격하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맷갈라는 엄격한 규칙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는 휴대폰 사용 금지 규칙이 있는데요. 레드카펫이 진행된 후에 셀럽들은 이 행사가 진행되는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건 이 안나 윈투어가 편집장으로 있는 보그 소속 기자들 뿐이라고 해요. 이 파티에 참석한 셀럽도 본인 핸드폰을 사용하는 게 불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맷갈라 특유의 신비로움이 더욱 극대화되고 많이 궁금증을 자아낸다라고 불리고요. 종종 몇몇 셀럽들이 화장실에서 셀카를 찍는 게 포착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행사장 내부 사진은 찍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화려한 블랙박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고요. 둘째로는 18세 미만 참석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 인사고 또 패션계 영향력이 있다고 해도 만 18세 미만은
미술관은 참석할 수 없고요. 셋째로는 흡연 금지가 있습니다. 당연한 규칙 같긴 하지만 2018년도에야 이 규칙이 생겼다라고 하고요. 당시에 유명 인사들이 맷갈라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게 포착이 됐는데 사실 이 실내 흡연 자체도 잘못된 것이긴 합니다만은 더구나 이 행사가 열리는 곳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잖아요. 이 점 때문에 많이 비난을 받았었고 그러네요. 네, 18년도부터 금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조금 재미난 게 마늘과 양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이 레드카페 끝나고 파티를 진행하는데 마늘과 양파를 먹으면 구취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음. 금지를 한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치아에 끼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파슬리도 금지하고 있고 옷에 흘리면 안 된다. 워낙 비싼 옷들을 입고 네. 오니까 흘릴 수 있는 스프 같은 음식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영화 그대로네요. 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안나 윈투어를 그렸던 그 캐릭터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것 같은데 네. 해마다 드레스 코드도 정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년 테마와 드레스 코드가 정해져 있는데요. 올해의 테마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 패션을 다시 깨우다입니다. 그리고 드레스 코드는 또 별도입니다. 시간의 정원이라는 코드가 있는데요. 이 맷갈라 참석자들은 머리를 잘 써서 이 테마와 드레스 코드를 조합해가지고 의상을 입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테마와 드레스 코드 두 가지 다에 숲과 정원이라는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올해는 행사에서 꽃이나 풀, 모래 같은 것들을 모티브로 활용한 의상이 많이 보였고요. 호스트인 안나 윈투어도 화려한 꽃자수가 새겨진 코트와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한편 이 클래식하고 좀 빈티지스러운 의상을 입고 온 이들도 많이 보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테마와 코드에 잠자는, 깨우다, 시간 같은 단어들이 있다 보니까 전통적인 복식을 입은 인물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셀럽들의 의상보다도 이 맷갈라와 함께 진행이 되는 전시인데요. 네. 맷갈라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의상연구소가 선보이는 전시회가 9월 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미술관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이 메트로폴리탄 산하의 의상연구소가 소장 중인 400년 전의 드레스들이에요. 화려한 꽃자수가 새겨진 전통 드레스와 액세서리들을 볼 수가 있고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측에서는 이 오래된 드레스들을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 비유를 해서 유리관 안에 넣어서 선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명품 브랜드들의 콜라보 의상까지도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디올에서는 화려한 꽃장식이 담긴 미스티올 드레스를 미니어처 버전으로 선보인다라고 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주목했었던 건 입생로랑의 자켓이었는데 1988년에 입생로랑이 반고흐의 붓꽃 그림을 보고 영감받아서 만든 꽃자수 재킷을 선보입니다. 이 의상에는 20만 개의 구슬과 25만 개의 스팽클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고 근데 화려함에 스저학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600시간 정도 걸렸다고 와. 해요. 화려함의 극치를 자아내는 의상이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현대미술가들이 드레스를 형상화한 작품을 선보여서 굉장히 볼거리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시는 9월 2일까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진행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셀럽들도 여기 참석을 하잖아요. 제니 씨, 정말 알라딘에 나오는 네. 공주 같은 느낌도 있었고, 케이팝 스타 스트레이키즈도 완전체로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K 콘텐츠의 힘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번 메트로폴리탄 전시회에 인공지능도 한 몫을 했어요. 네, 이번 전시에 오픈 AI의 챗GPT 기술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 기술이 도입된 작품은 머메이드 브라이드라고 하는 세틴 드레스였는데요. 이 드레스는 과거 뉴욕 사교계 셀럽이었던 나탈리 포터가 1930년대 입었던 의상이라고 해요. 관객은 이 드레스를 감상하면서 챗봇을 통해서 이 드레스의 정보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데요. 이 드레스를 입은 인물이 어떻게 살았었는지, 이 드레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질문을 던지면 답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감상 방식이 매우 독특해요. 사실 그동안에는 작품을 감상할 때 정보를 얻는 방법이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작품 옆에 있는 캡션을 읽는다든지 혹은 도슨트를 통해서 정보를 접한다든지 하는 식이 전부였는데 이 오픈 AI 챗GPT 기술을 통해서 관객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미술관에서도 적극 활용해 볼 만한 시도다라고 여겨지고요. 이 챗GPT 관련 오픈 AI CTO인 미라 무리티도 이런 일은 처음 해보지만 AI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엄청나다고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이렇게 작품에다가 AI를 활용한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뭐 이미지 생성형 AI를 떠올려 봤을 때 네. 뭐 흔해진 케이스다. 너무 이제
많이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작품 감상에 AI를 도입하는 건 또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술계도 마찬가지로 뭐 예술가형 AI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지만 음. 감상에 있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AI에는 긍정적이어서 지금 이제 파리 오르세 미술관도 고흐 챗봇을 배치해서 아, 사용하고 그래요?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AI가 미술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선보이는 맷갈라의 크리에이티브도 상당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도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야, 안다윈 투어 대단하네요. 이게 챗 GPT 만드는 회사가 돈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신기술과 예술의 접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조류인데 기가 막힌 마케팅의 포인트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지금까지 빅피의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